아버지의 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은 12살 손녀의 카메라에 모두 담겼습니다. 구정물 같던 은주 씨의 인생이 싱그러운 여름날의 소나기가 되어 자유를 찾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7월의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던 날, 은주는 또다시 긴팔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옷장 속에는 반팔 옷들도 여러 벌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언제나처럼 소매가 긴 옷을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주는 조심스럽게 옷의 단추를 채워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를 채울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둘레까지 단추를 다 채운 뒤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엔 어젯밤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붙든 건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난 목의 멍 자국이었습니다. 손가락 4개가 선명하게 찍힌 그 자국은 어젯밤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깃을 더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긴팔을 입으시네요.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37살의 며느리는 문 앞에 기대선 채 팔짱을 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걱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아, 민정아. 언제 왔니?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방금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날씨가 30도가 넘는데 왜 맨날 긴팔만 입으세요? 더우시지 않아요? 며느리의 물음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은주는 그 시선을 피하며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서. 그리고 가게에서 에어컨 바람이 세거든. 그래요? 근데 어머님 얼굴이 또 부으신 것 같은데. 어디 부딪히셨어요? 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왼쪽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손바닥이 날아온 그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얼얼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살짝 부딪혔어. 괜찮아.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뼈도 약해지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은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보다는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반찬 가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은주는 긴팔 옷 안에서 흐르는 땀을 느꼈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고 손목 안쪽도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팔뚝 안쪽에 새겨진 또 다른 멍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준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찌개, 볶음까지 하루에 15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아침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환한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오늘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은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에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밝은 얼굴, 감사하다는 인사, 맛있다는 칭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이미 거칠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이 내가 뭐라고 했어? 남편 광수의 고함 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은주는 손잡이를 잡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2번 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소주병이 2개 넘어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9살의 그는 퇴직 후 3년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지도 않았고 찾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매일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그녀의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치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하루 종일 술만 드셨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험악했습니다. 뭐, 내가 술만 먹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지만 남편의 손은 이미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놔달라고? 내가 평생 널 먹여 살렸는데 이게 감히 나한테.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주의 팔에 또다시 손가락 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12살의 소연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광식은 재빨리 은주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응, 소연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팔을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새로 생긴 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팔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여름이 끝날 때까지, 아니 여름이 끝나도 계속해서 그녀는 긴 팔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가게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관심조차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은주는 또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친 오후 6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은주는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벌써 3주 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2일 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남편에게 맞은 다음 날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사흘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많이 바쁘지? 건강 챙기고. 힘들면 말해. 사랑한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걱정되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짐이 될까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7살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문자에 답장을 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엄마, 나 괜찮아라고 거짓말을 하자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나 매일 맞고 살아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였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참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일을 나가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습니다. 채소를 팔고 생선을 팔고 때로는 옷가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은주와 오빠를 키웠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힘들어도 너희만 보면 힘이 난단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은주는 얼른 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은주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끼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주야, 나야. 요즘 통화도 안 되고 문자 답장도 없어서 걱정됐어. 괜찮은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떨림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가게 일이 좀 바빠서요. 요즘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은 늘 비슷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가게 문을 일찍 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잖아. 너희 가게가 요즘 어렵다던데.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들었던 걸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번에 동네에서 우연히 내 친구 만났거든. 경숙이. 그 애가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경숙이는 은주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경숙이는 은주의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장사도 잘 되고 있고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엄마 건강해. 걱정 마. 그런데 은주야,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아프니? 어머니의 귀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목소리 톤을 밝게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그래요. 금방 나을 거예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해. 약 먹고 푹 쉬어. 알았지? 네, 엄마.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은주야,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너무 자주 연락하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일이나 잘하고. 은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짐이 될까봐 참고 있었던 겁니다. 딸 역시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걱정 끼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녀였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은주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은주야. 우리 딸.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작은 원룸에서 정자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말하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작은 방 안에서 정자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딸의 아픔도 어머니의 죄책감도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자주 전화해야겠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87살의 어머니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남편이 술에 취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서로를 사랑하지만 진실을 나누지 못하는 두 여자는 그렇게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정자는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고통이 돈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폭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자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때로는 두 사람 모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정자는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은주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은주는 늘 하던 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반찬 5가지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온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집에서 직접 무친 콩나물, 김 그리고 된장 한 종지.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 현우가 오후 4시쯤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39살의 아들은 지난 2년 동안 3번째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이었고 2번째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밥 먹자.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말투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니? 현우 씨 사업이 망했어요. 투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민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면 가게 월세를 1년 반이나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은주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우리 빚이 얼마인데요? 은행 대출에, 카드값에, 현우 씨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요. 뭐?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천만 원. 그녀는 그 금액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모르셨을 줄 알았어요. 현우 씨가 말 안 했나 봐요. 민정이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그게 정말이니?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그래서 어쩌려고? 민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가게 있잖아요. 그거라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은주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그것은 그녀가 지난 23년 동안 지켜온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현우 씨 신용도가 바닥이거든요. 민정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게는 안 돼.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현우야, 넌 벌써 3번째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있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광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술을 마셨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뭔 소리들이야 시끄럽게. 여보, 현우가. 은주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정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현우 씨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또 망했어? 이 XX가. 광수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는 얼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 무슨 얘기를 들어? 이 새끼가 또 돈을 날렸다며. 광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층에서 손녀 소연이 내려와 계단 중간에 서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올라가. 은주가 손녀에게 말했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보험이요. 어머님, 나이가 68이시잖아요. 그런데 보험 하나도 안 들어 계시더라고요. 은주는 민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보험을 왜? 만약을 대비해야죠.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정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말 그대로예요. 요즘 시대에 보험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담보로 잡자고 하고 며느리는 보험을 들라고 하고 남편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나는 가게 안 줘.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현우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광수가 은주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XX가 감히 소리를 질러. 내가 평생 먹여 살린 주제에. 아파요. 놔주세요.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팔에 손가락 자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현우가 말렸지만 광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등뼈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계단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광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꺼져. 광수가 소리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팔이 욱신거렸고 등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이 내려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아들이 또 실패하면? 그럼 가게도 잃고 생계수단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 보험. 그 말 뒤에 숨은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주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그녀를 짓밟아온 폭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늘 하던 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외상을 달라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은주는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미 석 달 넘게 받지 못한 외상값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단골들이었고 다들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외상값으로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9월 중순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송편 재료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주는 쌀가루 봉지를 포장하며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올해는 가족들 다 모이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집에서 조용히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추석은 은주에게 두려운 명절이었습니다. 남편은 명절만 되면 더 많이 마셨고 아들과 며느리는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광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술병도 보이지 않았고 얼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광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나 짜증이 아니라 묘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응,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날씨가 좋더라고.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산책을 했다고요? 지난 3년간 집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 그래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 같이 먹자. 은주는 부엌으로 가며 남편의 얼굴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이상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광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술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거실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밥 먹어요. 식탁에 앉은 광수는 평소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겠네. 은주는 멈칫했습니다. 맛있겠다니. 남편이 음식을 칭찬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광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소의 무거운 침묵과 달랐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덜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으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은주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언제 들어봤던가요? 최소한 5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왜요? 추석 때 말이야. 장인어른 산소에 같이 가자.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산소.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성묘에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술을 마시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어. 장인어른한테도 미안하고 이번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광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농담이나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표정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지. 미안해. 그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 잊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광수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처럼 거칠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여보, 울지 마.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등을 돌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은주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가게로 가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은주야. 은주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밝은데? 엄마, 추석 때 아버지 산소 가잖아요. 이번엔 광수도 같이 간대요. 전화기 너머로 정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네. 어제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못한 것도 미안하다고. 세상에. 그래, 다행이다. 사위가 정신을 차렸나 보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광수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정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추석 때 장인어른 산소에 같이 간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왜 갑자기? 그냥 때가 됐어. 광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할머니 재산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산소 앞에서 물어볼 거야. 장인어른 앞에서 거짓말은 못하겠지. 현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모르실까요? 외할머니 재산. 몰라. 10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뭘 알겠어. 외할머니가 숨긴 거야, 분명히. 민정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어머님한테서 재산 포기각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노골적이야. 일단 장모님한테 직접 확인부터 하자. 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층에서 손녀 소연이 계단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광수의 태도는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은주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술도 조금만 마셨습니다. 심지어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남편이 변한 건 아닐까. 어쩌면 이제부터 평범한 부부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추석 전날 밤 광수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하자. 산소 정리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음식도 준비할게요. 고생이 많아. 광수가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 은주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이기를, 이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다정함이 계산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함께 꾸민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의 성묘가 그녀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은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 산소에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광수는 휴대폰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7시 은주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전, 나물, 과일, 떡까지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거실로 나온 은주가 말했습니다. 남편 광수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회색 바지에 흰 셔츠, 평소에 구겨진 옷차림과는 달랐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정, 손녀 소연도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출발할까? 광수가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게 몇 년 만인가요? 11년 전 제사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광수가 운전을 하고 은주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현우 가족이 탔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올렸습니다. 경기도 파주, 아버지가 묻힌 곳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날씨가 좋네. 광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뭘 좋아하셨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광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민정과 현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셨어요. 막걸리랑 과일. 그랬지. 오늘 막걸리 한 병 따라 드려야겠네. 은주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광수는 가만히 그대로 두었습니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나 차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은주는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받으려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들고 갈게. 어머니, 제가 들게요. 며느리 민정이 말했지만 역시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직접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음식이니까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 소연이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요. 고마워, 소연아. 드디어 산소가 보였습니다. 둥그런 봉분 앞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지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봉분 주위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버지, 은주 왔어요. 오랜만이죠.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 것도 감사했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광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현우와 민정도 각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소연만 할머니 옆에서 함께 잡초를 뽑았습니다. 30분쯤 지나 은주는 정리를 마쳤습니다. 음식을 펼치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수의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봉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배를 끄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을 마친 광수가 은주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요? 너 내 엄마가 종로에 건물 갖고 있는 거 알아?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과일을 놓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종로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이 있대. 내 엄마 명의로. 은주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광수의 얼굴은 평온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건물을 가져요. 원룸에서 근근히 사시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냈어. 내 엄마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광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진짜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몰라? 정말 몰라? 아니면 나한테 숨긴 거야? 정말 몰라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 폭력적인 얼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거짓말을 해. 내 엄마랑 짜고 나를 속인 거지. 아니에요.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딘데? 은주가 아버지 산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 평생 나한테 빌붙어 살면서 재산은 따로 챙겼어? 내 엄마랑 너랑? 정말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너는 닥쳐. 내 엄마가 우릴 속인 거야. 광수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산비탈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평생 먹여 살렸는데 2년이 감히. 광수의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은주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발로 찼습니다. 은주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등을 찍었습니다. 은주는 몸을 가누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소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주의 몸은 1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큰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습니다. 은주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은주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산 위에서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연만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광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사람이 산에서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서. 네, 빨리 와주세요. 발을 헛디뎠다고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밀었는데
분명히 밀었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은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 냉정함, 공모. 너도 알고 있었니? 은주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족.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추석 아침, 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녀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 민정과 아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정신 차리셨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민정이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너희들이 밀었잖아. 은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봤어. 내 아버지가 나를 밀었어.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변명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군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왼팔 골절, 갈비뼈 2대 금, 뇌진탕, 그리고 온몸에 타박상. 의사는 말했습니다. 크게 다치셨습니다. 머리를 많이 부딪히셨어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이틀이나 지났다는 말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호자분들이 계속 옆에 계셨어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현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많이 충격 받으셔서. 충격. 은주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가 밀어놓고 충격이라니.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12살의 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소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손녀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소연아,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데? 이거요. 소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복도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소연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 하나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산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 내 엄마가 종로에 건물 갖고 있는 거 몰랐냐? 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주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광수가 은주에게 다가가는 장면, 손을 뻗어 어깨를 잡는 장면, 그리고 있는 힘껏 미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 영상 속에서 은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는 장면, 산비탈을 굴러 떨어지는 장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발을 헛디뎠다고 해. 알았지? 광수가 현우에게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찍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착해지셔서,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에 갈 때 몰래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12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은주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아빠가, 다들 이상해요.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부러진 팔을 움직이려다가 아파서 멈췄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이거 경찰에 주면 되죠? 그럼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한 거 들통나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소연아. 이 영상이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은주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등을 돌렸는데 12살 손녀만이 할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연아, 뭐하니?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이제 그만 나가자. 민정이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연은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 남편이 자신을 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생긴 겁니다.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가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고 아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또다시 맞으며 살아야 할까요? 언젠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부러진 팔도 금간 갈비뼈도 아팠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 광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은주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밀어놓고 걱정하는 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밀었잖아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발을 헛디뎌서. 거짓말 그만해요. 나는 다 기억해요. 당신 머리를 많이 다쳐서 그래. 기억이 혼란스러운 거야. 광수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빨리 나. 집에 가야지. 광수가 말했습니다. 집.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안 가요. 뭐? 그 집에 안 가요. 다시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그가 은주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광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여보, 푹 쉬어. 내일 또 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찍은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영상이 자신을 구해줄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이제는 싸울 때가 됐습니다. 손녀가 용기를 내서 증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용기를 낼 차례였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87살의 어머니 정자였습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주야. 정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침대 옆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은주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깁스한 팔과 금간 갈비뼈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정자는 바닥에 앉은 채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뼈만 앙상한 손. 하지만 그 손이 은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요, 제발. 은주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정자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 맞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어머니를 이렇게 우는 모습으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물. 남편이 산소 앞에서 말했던 그 건물. 엄마, 그럼 정말. 그래. 종로에 건물이 있어. 엄마 이름으로.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그 인간한테 잡힐까봐. 정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5층 건물의 등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이정자, 은주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25년 전부터야. 25년. 은주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1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 현우가 14살이었을 때였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이야.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 2억 원.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지. 처음엔 2층짜리였는데 재건축하면서 5층이 됐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억 원. 그 큰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어. 처음엔. 그런데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이었어. 내가 결혼한 지 17년쯤 됐을 때 내 남편이 나한테 왔었어. 여보가요? 그래.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지. 술 냄새를 풀풍 풍기고. 정자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니, 빌린다기보다는 요구했지. 당신네 딸 시집 보낸 사람이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거절했어. 그때 엄마한테는 내 아버지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걸 줄 수는 없었어. 그건 나중에 너희 남매한테 줄 거였으니까. 그랬구나. 그런데 내 남편이 화를 냈어. 소파를 발로 차고 탁자를 주먹으로 쳤어.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지. 돈도 없는 주제에 딸이나 똑바로 교육시키지 그랬냐고.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알았어. 이 사람한테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엄마. 그 뒤로 엄마는 가난한 척했어. 원룸에서 근근히 사는 척했지. 실제로는 그 건물에서 매달 7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데도 7천만 원. 한 달에 7천만 원이면 1년에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주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건물주였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다만 내 남편이 알까봐, 내가 위험해질까봐 숨긴 거야. 정자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틀렸어. 숨긴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더 고생했잖아. 엄마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맞고 사는 걸 알았어야 했어. 그런데 엄마는 몰랐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만 알았지. 맞고 산다는 건 몰랐어. 정자는 딸의 팔에 감긴 깁스를, 머리에 감긴 붕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인간이 널 산에서 밀은 거야? 건물 때문에? 누가 말했어요? 현우한테 건물 이야기 들었어. 내 남편이 엄마 건물에 대해 물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짐작했지. 혹시 이게 엄마 건물 때문은 아닌가 하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갈비뼈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엄마, 나는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울 거예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자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겁먹고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도와줄게. 뭐든지 다 도와줄게. 엄마, 사실은요. 은주는 손녀가 찍은 영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는 듣는 내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연이가? 그 어린애가? 네. 손녀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엄마도 할머니도 용기를 내야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 인간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엄마,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 물어봐.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나한테. 정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 내 남편이 건물을 알면 너한테서 빼앗으려 할 게 뻔했잖아. 그럼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한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돈을 숨긴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바보였어. 정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침묵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키려 비밀을 숨겼고 딸은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고통을 숨겼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기에 진실을 나누지 못했던 모녀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워요. 그래, 은주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정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4살의 딸과 87살의 어머니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두 사람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정자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2시.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은주의 왼팔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고 걸을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6살의 유미나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은준의 반찬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변호사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 왔어요. 은주가 일어서려다가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편하게 하세요. 미나는 은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쌓인 고통을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나 씨, 사실은 남편한테 평생 맞고 살았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은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폭력, 술에 취하면 반복되는 폭언과 구타,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했던 이유,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날들, 아들과 며느리가 외면했던 순간들. 미나는 말없이 듣고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쥔 펜을 꽉 쥐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은주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건물에 대해 추궁했던 것, 그리고 자신을 산비탈로 밀어버린 일, 발을 헛디뎠다고 거짓말한 일.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소연이 보내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미나는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광수가 은주를 미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미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참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끝내요. 제대로 끝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이럴 수 있나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미나는 노트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상습 폭행이죠. 그리고 산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건 중상해죄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재산 강취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요? 영상을 보니 현장에 있었고 사고로 위장하는데 동조했네요.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정자가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엄마가 옆에 있어.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나 씨, 제가 뭘 하면 되죠?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그동안의 폭력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좋고요. 병원 기록, 사진,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걸 모아주세요. 병원은 잘 안 갔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서 괜찮아요. 이번 산에서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은주는 미나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당한 폭력을 글로 적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광수, 아들 현우, 며느리 민정. 혐의는 상습폭행, 중상해, 재산강취 미수, 범죄 방조였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수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우와 민정도 각각 소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광수는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아내를 미는 장면을 보자 광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편집한 거야. 편집 여부는 국과수에서 감식하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됐으니 구속수사를 받으실 겁니다. 광수는 그날 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한편 현우와 민정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말렸어야죠. 민정이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도 찬성했잖아. 외할머니 재산 얘기할 때. 저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밀라고 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민정은 자신은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위장하기로 합의하는 장면, 119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종로 건물 탐낸 남편, 아내를 산에서 밀어 중상 입혀 30년 가정폭력 끝에 살인 미수, 12살 손녀가 찍은 영상이 증거.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했다. 충격적인 재산 범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은주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사건의 전말은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30년을 맞고 살았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손녀가 용감하네. 할머니를 지키려고 엄벌을 바란다. 은주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 가게 단골 손님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장님 편이에요. 끝까지 싸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인연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은 광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우와 민정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기도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쩌죠? 잘못될 게 뭐가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피해자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법이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 정자와 변호사 유민아가 함께 했습니다. 뒷자리에는 손녀 소연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 정면에는 피고인석이 있었습니다. 남편 광수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정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그녀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박은주 씨는 30년 넘게 피고인 최강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는 병원 기록과 증인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피고인 최강수는 처가 산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모의 재산에 대해 추궁한 뒤 피해자를 산비탈로 밀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녀가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산소 앞에서 광수가 은주를 추궁하는 장면, 그리고 손을 뻗어 밀어버리는 장면,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굴러 떨어지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는 영상을 보며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들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강수, 할 말이 있습니까? 광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일부러 민 게 아니라.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광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영상을 보면 명백한 고의입니다. 게다가 사고로 위장하려 했죠. 이는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광수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최연우와 서민정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했으나 방조했으며 거짓 신고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범죄 방조 및 위증에 해당합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줄은. 피고인 최연우, 당신은 영상에서 아버지가 사고로 위장하자고 했을 때 동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범입니다. 현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30년 넘게 한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두고 급기야 재산을 탐내 살해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그 가족들이 피해자를 이용하고 해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강수, 상습폭행죄, 살인미수죄, 재산강취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고인 최연우, 범죄방조죄 및 위증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 서민정, 범죄방조죄 및 위증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유미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에서 소연이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그래, 소연아. 이겼어. 법정을 나서는 은주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받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은주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사흘 뒤 은주는 유미나와 함께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처음 먹는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나 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68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나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여기 있었구나. 아빠, 벌써 오셨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응, 재판 끝났을 시간이라 이 근처 식당으로 왔지. 그런데 누구랑 같이 계시네. 세상 참 좁네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은주 사장님이세요. 남성은 은주를 보더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서울 수유동에 살지 않았어요? 이번엔 은주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수유동. 그곳은 은주가 결혼하기 전 살던 곳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아세요? 박은주. 설마 수유중학교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남성이 웃었습니다. 나야, 유영호. 기억 안 나? 은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유영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영호 씨? 우리 반반장하던? 맞아. 내가 부반장이었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사장님을 아셨어요? 응, 중학교 동창이야. 40년 전이지만. 은주는 영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영호 씨는 뭐 하세요? 은퇴했어.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주와 영호는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학교 시절, 동네 친구들, 그때의 추억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달리기 제일 잘했잖아. 영호 씨는 공부를 잘했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찾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영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동창회도 있고. 그럴게요. 좋아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뒤 세월이 돌려준 인연. 은주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종로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거였습니다. 5층 건물의 1층과 2층은 무료 급식소로 3층과 4층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와 임시 거처로 5층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입구 위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정의 집, 은주의 은과 어머니 정자의 정, 두 글자를 합쳐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은혜와 정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은주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68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멍을 가리기 위해 긴팔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손녀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13살이 된 소연은 할머니보다 한 뼘쯤 더 컸습니다. 아이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그럼 촬영 시작할게요. 소연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용기 있는 이야기라는 이름의 채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구독자는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은정의 집 개관식이거든요. 소연이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은주에게 돌렸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은주는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급식소에서는 첫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은주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23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솜씨로 만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나물 5가지, 김치, 밥.
정성이 가득한 한 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매일 오시면 돼요. 은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3층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 유미나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미나는 이곳에 와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미나 씨, 고마워요. 은주가 상담실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손님과 사장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이겨낸 동료이자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습니다. 오후 4시 은주는 5층 커뮤니티 공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 정자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88살의 정자는 건강했습니다. 딸이 행복해지니 어머니도 편안해진 거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6시 은주는 건물 1층 입구에서 한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유영우가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재회한 뒤로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가거나 때로는 그냥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실까요? 국립극장에서 연극한다던데 그거 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40년 전 중학교 시절 반장과 부반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영호 씨 덕분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힘이 많이 났어요. 저야말로 은주 씨 만나서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3개월 뒤 은정의 집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급식소를 찾았고 상담센터에는 도움을 청하는 여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5층 커뮤니티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노래 교실도 하고 그림 교실도 열었습니다. 소연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뿐 아니라 은정의 집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난 여성들, 새 삶을 시작한 어르신들,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주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 정자, 손녀 소연, 그리고 영우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은주 왔어요. 은주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자도 남편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했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겠죠. 소연이 꽃을 놓았습니다. 영호는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은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그녀는 죽을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밀려 산비탈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정의 집 앞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또,
네, 마지막 영상이에요. 1년 결산 영상. 소연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할머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0년 넘게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늦은 건 없다는 걸. 68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소연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소연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소연아.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은정의 집에 53명이 찾아왔고 모두 따뜻한 식사를 했다. 상담센터에서는 3명의 여성이 새 출발을 결심했다. 영호 씨와 저녁 산책도 했다. 엄마는 건강하시고 소연이는 밝다. 나는 행복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별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부쉈지만 나는 그 부서진 조각으로 새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 말과 함께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고통도 모두 덮으며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은주의 새로운 삶처럼 희망으로 가득한 아침이.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은주 씨에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